NHL에서 뉴저지 데볼스와 애너하임 덕스가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NHL 핫앤낫 이번 회의 주인공들은 또 누구일까요? 오늘은 KHL 사상 최초의 야외 경기로 열렸던 헬싱키 아이스 챌린지를 리뷰해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리그 선두 사할린과 이틀 연속으로 슛아웃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일본 팀들 간의 맞대결에서는 니코 아이스벅스와 오지글스가 연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2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125회입니다. 오늘 12월 4일 월요일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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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의 마지막 달 12월 첫 녹음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먼저 또 봅니다. 페이스북 댓글 언제나 그랬듯이 나문킴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보릭 돌아오셨습니다. 코피타르 터지셨습니다 하셨어요. LA 기세가 지금 또 무시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 또 좀 져가지고 위험하지 않나 했는데 베이거스도 부진함과 동시에 LA는 반등하면서 그때 까먹은 점수를 그냥 다 회복을 하면서 또 퍼시픽 탑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가보리크 선수도 괜찮은 것 같고, 뭐 가보리크 코피타르 이제 두 선수의 호흡 자체는 예전부터 굉장히 검증되었던 이제 두 선수의 호흡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스틴 브라운 선수가 저는 이렇게 살아날 줄 또 아예 참 몰랐거든요. 주장직을 박탈당한 이후에 뭐 작년에 상당히 부진한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힘들어 보였었는데 올해 보란 듯이 또 브라운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LA가 덩달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문킴님의 상태가 매우 걱정스러웠는데 불안해 보이셨는데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네, 강팀은 강팀인 거예요, LA가. LA 킹스의 상승세, 나문킴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연패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즌이 길기 때문에. 근데 그걸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인데 뭐 오타같이 못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네. LA 같은 이제 강팀 같은 경우 회복을 하면서 또 다시 뭐 올라갔잖아요. 이러면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팟빵 댓글입니다. 피노14님, 지난주 저희 녹음 직후에 달린 댓글인 것 같아요. 하이원과 오지글스 두 경기 다 직관했습니다 하셨고, 하이원이 플레이오프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남은 경기에서 하이원의 기적같은 승리들을 기대해봅니다 하셨어요. 일산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직관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하이원 팬이신가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안양알라 시계를 선물로 드렸었는데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요. 물론 저희가 시간을 한번 잘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긴 했습니다만. 제프 디맨 선수 언제 복귀하나요? 하셨는데요.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제프 디맨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뭐 저희 쪽으로 온 소식은 없죠? 특별히. 네. 4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시즌 끝나는 건지. 일단 경기 라인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이지만 응원해드립니다 하시면서 123회에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시면서 큰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SY더맨님 댓글 있습니다. 솔로라서 그런지 단관 마다할 이유는 없지요. 선물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폴피님과 실버버거님과 함께 안양알라와 하이원 경기 보시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몬트리올은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팀이니 꽤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몬트리올 티셔츠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NHL은 뭐 크게 응원하는 팀은 없지만 오스틴 매튜스, 릭 내시를 좋아하시는군요. 토론토, 뉴욕 레인저스 하이라이트 가끔 보는 정도입니다. 이직을 준비 중이신데 이직 후에 NHL TV 구매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NHL TV $50 할인했었는데 그때 사셨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근데 뭐 아마 또 프로모션 할 거예요. 예, 좀 기다리시면 이직 타이밍에 딱 맞춰서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랬었군요. SY더맨님이 또 124회에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또 변함없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박힘찬 PD님 사비 털지 마시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있는 주여서 일단 아내한테 결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둘째랑 셋째 데려간다고 하면 허락할 것 같아요. 크크크.
아빠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네요. 아기 낳고 육아에 힘쓸 때 가장 자발적으로 열심히 아내한테 점수를 얻어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아내들은 임신 때 출산 때 가장 예민해서 그때 잘못하면 평생 회자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이미 회자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그 유부남 분들, 아버님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네요. 사할린이 확실히 강한 팀이네요. 데뷔형이 정규승 가져가기 힘드네요. 아시아리그 또 보신 소감이시네요. 아시아리그 설마 한라만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요? 하셨어요. 하이온과 대명이 상황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한번 해봐야죠. NHL 핫앤낫 코너 네이밍에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현숙 기자님께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죄송할까지는 없고요. 그냥 사실 뭐 별로 깊은 뜻도 아닙니다. 그냥 뭐. 네. 예. 그리고 이 얘기 나오네요. 애너하임 덕스 트레이드했죠. 덕스가 바타넨을 보내고 3라인 센터를 보강하네요. 덕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이트핸드 수비수였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 김에 뉴저지를 이제 세컨 팀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부에. 예. 네. 아쉽다고 하셨는데 요 소식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이따가 다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네이버 댓글 보겠습니다. 쇼온초이님, 박PD님 유한철배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이라이트 정말 재밌게 봤네요. 하셨어요. 이총현 선수가 연세대에 보이던데 언제 온 건가요? 북미 생활은 다 정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총현 선수 이제 연세대에서 그냥 쭉 활약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애초에 연세대 입학을 했었고 입학한 이후에 이제 외국 진출을 했었죠. 예. 예. 그쪽에서 뛰고 주니어 리그에서 뛰었는데 이제 나이가 다 차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고 다른 팀을 옮기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연세대학교에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의 이총현 선수의 모습을 쭉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계 중에 혹시 빅리그를 노릴 만한 유망주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딱히 없지 않나요? 요즘? 그 손상호 기자님이 네. 몇 명 알고 있는 것 같던데 네. 현지에 있는.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아이토 이구치 어린이의 빅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일본의 아이토 이구치 어린이? 이 어린이는 누군가요? 네, 일본인 이구치 아이토. 이제 일본은 지금 이거 영어식으로 아이토 이구치라고 쓰는 거고 예. 일본으로는 이구치 아이토. 이구치가 성이군요. 그렇죠. 이구치 아이토 선수라고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보면 유소년 선수예요. 이 선수가 NHL 혹시 드래프트가 가능하다고 하면 2021년 지금 아직 한참 남았죠. 근데 예.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스틱 핸들링 부분 뛰어난 이런 영상 같은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어린이에요. 이제 11살에 유튜브 스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걸 이 선수가 한 거를 게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그게 상당한 폭발적인 조회수를 얻어내면서 지금 뭐 오프시즌 뭐 봄이나 이럴 때는 이제 캐나다 가서 막 이제 유명한 이제 뭐 스쿨 이런 데서 훈련도 같이 하고 막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일본 쪽 주니어 대회는 참가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어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희망이 있고 그래서 뭐 캐나다 메이저 주니어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핸드 부분은 확실해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많이 이제 평가를 받으면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하키라는 게 이제 핸드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스케이팅부터 시작해서 뭐 하키 센스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피지컬적인 부분. 일본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피지컬적인 부분이에요. 예. 일본 대학 리그를 보시면은 160대, 170대 초반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키를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피지컬 많이 부족하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량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이상으로 나가가는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서 딱 먹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신장 피지컬 이런 부분이 더 잘 갖춰지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일본 선수들이 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조금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의 진로를 하키 쪽으로 결정할 수인지도 아직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온더 스포츠 식구들 모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 봅니다.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시죠? NO20으로 시작하는 아이디. 아이튠즈에서 요즘 듣는데 편리하고 빠르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튠즈, 네이버, 팟빵 모두 다운로드 한 번씩은 해서 조회수 올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저도 안 하는 네. 행동을 일단 해주시는군요. 아이튠즈하고 팟빵은 같은 그 계정에서 나오는 거라서 예, 그렇게 두 번씩 다운로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네이버도 뭐 청취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 예, 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수고스러움이 네. 더 큰 것 같아서. 네. 네. 아, 뭐 매번 뭐 감사함으로 따지면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연섭 기자님의 몬트리올에 대한 지적 역시 정확하시네요. 지난 회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프라이스가 미친다면 하시면서 프라이스의 기대 기록인가요? 뭐 말씀 주셨는데 불가능하다는 소리처럼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그때 지난주 기억하시면 진짜 프라이스가 미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 미친다면에 이제 실질적인 예시를 이 정도 들어 주셨는데 뭐랄까요? 현실성이 낮다. 예, 사실 좀 많이 어렵긴 하죠. 예, 네. 정말 이거 뭐 꿈과 같은 수치고.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정도 하면은 또 모릅니다. 예, 파이널까지는 갈지도요. 프렌치 케네디안 정책은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패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 누굽니까? 저는 처음에 가이 부처가 누구야 그랬었는데 기 부시에입니다. 기 부셰를 이렇게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타와 세너터스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이고 사실 이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분도 상당히 수비적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수비가 기본 이상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사실 뭐 슈팅 같은 것도 많이 내주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실점이 작은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뉴트럴 존에서 트랩을 거는 이런 좀 전술을 어떻게 보면 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는 없는 좀 그런 스타일의 하키를 하긴 하는데 뭐 기부시에 감독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뭐 네. 사실 저도 좋아하는 감독이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만약에 혹시 뭐 한 몇 년 지나서 클로드 줄리엔이 뭐 잘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기부시에도 잘린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봤을 때도 몬트리올에서 기부시에게 가능성이 오프를 있어요. 넣을 겁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은 네, 감사하네요. 근데 뭐 좋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성적이 너무 개판이라 저희 예, 점점 지금 기부시의 비관론이 지금 슬슬 이제 팬덤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너터스에서 한 명 빼올 수 있다면 칼슨이 아니라 감독을 빼오고 싶다고 하셨고요. 에이 저는 그래도 카르손 예, 어쨌든 네. 근데 지금 사실 몬트리올에서는 사실 뭐 카르손 필요 없죠. 예.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 많으니까. 몬트리올하고 오타와 경기도 직관을 하고 오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기부셰 감독에 대한 호감이 있으시네요. 캐나다 팀 다 좋아합니다. 어느 팀 강성 팬들만 싫어하죠. 다음 주에 블루스와 AHL 보러 가시는데 그 뒤에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바이킹님이 댓글로 또 의견 나눠주셨네요. 오타와전은 최고의 경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밌었습니다. 갈라거 패트리 정말로 이젠 부활한 것 같습니다 하셨고 역시 토론토 경기는 다 보시는구나 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랩터스 토론토 FC 경기까지 채널 MLS까지. 돌리면서 보셨대요. MLS도 거의 끝물 플레이오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바이킹님은 기부셰 감독은 느낌이 덕장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고요. 저라면 마크 스톤이 타겟일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마크 스톤? 마크 스톤 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없으면 지금 오타와는 아예 돌아가지가 않는다라고 봅니다. 공격 수비적인 포워드로도 역할을 상당하게 좋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뭐 상대방의 퍽을 가로챈 능력이라든지 이제 뭐 패스기를 미리 읽어서 가로채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센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스탯 기록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공격 못하냐? 아닙니다. 풀시즌 8경기 뛰면 이 선수가 지금은 6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 2011년인가 4라운드 출신인데 이 선수가 처음 이제 지명이 될 때 이야기가 스케이팅에 약하기 때문에 스케이팅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선수가 NHL 레벨에선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스케이팅이 평균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경기력이 이 정도 올라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막스톤 선수 정말 뭐 지금 오타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오타와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이 선수는 웬만하면 트레이드가 안 될 겁니다. 예. 바이킹님 댓글까지 봤고요. 다음 댓글 봅니다. 투혼 헌기님 처음 댓글 주신 것 같은데요. 고려대 역시 멋지구나. 송동환 코치의 전략 전술도 좋고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유한철배 대학부 대회 고려대 우승을 보시고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난회에 리뷰를 한번 드렸었죠. 고려대학교 이번 우승이라는 아주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쇼온초이님 댓글이 또 있습니다. 대명 4할인전 어제 오늘 모두 슛아웃까지 가다니 박 PD님한테 어제 오늘 초과 근무 수당 신청하세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박 PD님한테 초과 근무 수당 신청하라는 얘기는 이현섭 기자님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같이 초과 근무했는데 박김찬 PD도. 암튼 오늘은 져서 아쉽지만 대명 올해 하얼인전에서 슛블럭 하던 장면들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마지막 줄은 저도 공감이 되네요. 네. 대명 선수들 열심히 뛰는 모습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대명이 올해 사실 가장 크게 달라진 팀 컬러라고 하면 역시나 슛블럭을 많이 들어가는 거. 이제 들어간다는 이 멘탈리티 자체가 딱 심어진 것만으로도 사실 요 성적이 좀 뒷받침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원래 심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네. 이제 어쨌든 이걸 심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수들이 슛블럭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결국 이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길어져서 몸은 피곤했지만 경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중계했습니다. 예, 저희도. 마지막 댓글 봅니다. 역시 NO20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바타넨과 헨릭이 포함된 트레이드가 있었네요. 당연히 다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뉴저지에서는 헨릭이 히쇼에게 밀린 건가요? 라르손이 빠진 자리 급한 게 아니었나 싶네요. 리빌딩도 끝난 거라 보시는지 에너하임, 베가스에게 픽을 주며 지킨 바타넨 같은데 부상자들 복귀가 요원한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잠시 후에 이현숙 기자님이 조목조목 오늘 말씀을 또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께서 주신 댓글들 모두 살펴봤고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을 해서 상품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회 선물 받으실 분 선정을 해주시죠. 예, 방송 전에 김태범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션초이님 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네, 이번 주에는 결정했잖아요. 따라주시는군요. 네. 결정은. 쇼온초이님 뭐를 드리나요? 티셔츠가 한 장 더 있거든요. NH에. 예,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알레츠님 티셔츠요. 이 후해 주신 건데, 네. 예, 몬트리올 티셔츠는 아니고요. 이제 NHL 각 팀 주요 선수들이 인쇄되어 있는 티셔츠인데, 네. 사이즈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입히거나 아니면 지인분께 선물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안양알라 상품은 아닙니다. 네. 그때 안양알라 관련 용품 다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셨죠? 대명 상품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또 혼날 것 같아서. 네. 매주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쇼온초이님께 또 감사의 표시를 이번에 하게 되고요. 한 주간에 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 또 더 많은 의견 댓글 기다리면서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보고요. 비하인드넷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25회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핫앤낫, NHL 핫앤낫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소식을 또 전해주신다고 하셨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뉴스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알로엔치님께서 여쭤보신 그 내용이죠. 네, 그 오늘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됐었던 트레이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다른 트레이드도 한 건 더 있었는데 이게 좀 큰 트레이드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뉴저지와 애너하임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예. 뉴저지는 애너하임으로부터 3위 바타넨 선수와 조건부 지명권 2019년 아니면 2020년 지명권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조건부 지명권은 재밌는 게 뭐냐면 혹시나 이제 애너하임이 아담 헨릭 선수를 2019년 드래프트 이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19년 3라운드 지명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만약에 그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제 2020년 3라운드 지명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헤니크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명권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타넨 선수만 딱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뉴저지는 받게 됐고요. 애나하임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로부터 아담 헨리크 선수와 조셉 블랜디시 선수 그리고 2018년 3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트레이드를 생각 보시면 양 팀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능할 법한 트레이드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타넨을 받았으니까 좀 더 뉴저지가 이득 같은데 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팀씩 설명을 드리면 뉴저지는 아담 헨리크 선수가 좋은 선수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니코 히시어 선수가 올해 생각보다 너무 더 잘해주고 있어요. NHL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지금 돌풍의 거의 중심부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그러고 그리고 올해 시즌 전에 굉장히 이제 큰 병을 앓게 돼가지고 백혈병을 앓게 돼서 브라이언 보일 선수가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었는데 브라이언 보일 선수도 복귀한 이후에 또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얼마 전엔 트래비스 제이잭 선수까지 복귀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센터진이 약간을 정리를 한 명 정도는 정리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의 내부에 차지하는 이제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아담 헨리크 선수가 가장 적합한 이제 자원이긴 했고요. 뉴저지는 거기에 이에 비하면은 이제 퍽 운반을 해줄 만한 좀 수비수, 공격형 수비수는 꽤 많은데 퍽 운반을 진짜 딱 맡길 만한 수비수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요. 애나임을 지금 살펴보시면 이 팀은 진짜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상자가 지금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막 캐슬러 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길랑발의 증후군으로 패트릭 이브스 선수가 나갔어요. 예. 그때 라이언 게츠랩 선수가 이렇게 차례대로 3명이 쓰러졌고요. 그 뒤에 지금 11월 말에 있었던 경기에서 리카르드 라켈 선수와 야콥 실프베르베리 선수까지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 주축 자원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뭐 AHL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금 공격 상황이기 때문에 탑6 포워드 정도에 되는 급의 선수가 꼭 필요한 선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양 팀의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부상자가 많은 애너하임 쪽에서 혹시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서로가 필요에 의한 부분을 좀 채우는 그런 양상의 어떤 트레이드라고 일단은 보이는데 글쎄요. 이 서로 데려온 선수들로 양 팀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항상 관건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 이것도 팀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애나하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애나하임의 위치를 보시면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물론 뭐 아직 굉장히 시즌도 초반이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경쟁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움직여야 돼. 아니면은 그냥 탱킹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진짜 한 발 더 앞서기 위해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이 필요한 딱 상황에서 아담 헨리크 선수 보강 자체는 정말 뭐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뭐 주축 선수가 이제 조금씩 계속 복귀를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차례대로 복귀를 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애너하임이 완벽한 전력이 된다면 공격진의 진짜 깊이 하나만큼은 서부 제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가 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될 거기에 정말 괜찮고요. 물론 바타넨의 이탈 자체는 사실 굉장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애나하임을 수비를 보시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탑6가 형성이 이미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아주 아깝다라고는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바타넨 선수는 올해 넘어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아담 헨리크 선수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2년 포스트 시즌 뉴저지 데블스가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할 시즌이 있습니다. 예. 이 시즌에 아담 헨리크 선수가 없었다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선수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골도 많이 넣어줬고 포스트 시즌에 좀 해결사로 부상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 당시에 컨퍼런스 파이널 제가 알기로 뉴욕 레인저스와의 경기였는데 연장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팀을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린 선수가 애덤 헨리크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시즌에 가면은 작아지는 팀이 바로 애나하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애나하임에서 포스트 시즌에 해결사로 부상을 한다. 이러면 애나하임 입장에서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적한 이후에 2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헨리크 선수의 보강 애너하임 쪽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두 경기 괜찮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뉴저지 쪽은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올 시즌 사실 뭐 바타넨 선수가 예년과는 다르게 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긴 해요. 17경기에서 1골 4어시스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바타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수 양면으로 팀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뉴저지의 약점으로 좀 지적이 될 만했던 수비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좀 퍽 무빙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요. 리그 상위권의 이제 파워플레이, 지금 뉴저지가 굉장히 리그 상위권의 파워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파워플레이나 뭐 숏핸디드 같이 이제 스페셜팀 상황에서도 바타넨 선수가 상당히 기여해줄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첫 경기부터 23분 이상을 출장하면서 정말 뭐 좋은 모습 보여줬고, 두 번째 경기도 20분 이상을 출장을 하면서 사실상 탑2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헨릭 선수와 바꿀 정도의 가치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타넨이 뉴저지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주축 수비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자, 양 팀이 조금씩 다른 입장에서 보강이 이루어졌는데 뉴저지가 사실 올 시즌에 현재까지 기대 이상입니다.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뉴저지 팬분들은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디까지 리빌딩이 좀 될까 그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리빌딩은 이제 사실상 거의 한 뭐 1년 정도 남았다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네. 뭐 올해 성과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의 완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더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발전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이 레이셔로 단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뉴저지가 정말 뭐 급격하게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이 단장도 옛날에 피츠버그의 황금기를 거의 토대를 닦았던 단장이거든요. 뭐 역시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력의 핵심이 될 만한 선수들은 이번 뭐 바타넨 트레이드 정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구축이 다 된 상황이에요. 골리드, 수비, 공격 다 구축이 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프리에이전트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수비수 한 명 정도를 영입을 하면은 사실상 뭐 리빌딩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셀러리 캡도 지금 거의 700만 달러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차하면은 뉴저지가 좀 된다 싶으면 이번 트레이드 라인에 굉장히 빅네임을 한 명 영입할 정도의 공간까지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저지가 상당히 여러모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뉴저지가 만약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임박했을 때의 순위가 몇 위 정도 있을지, 만약에 지금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렇죠. 가서. 움직일 예. 가능성이 있죠. 정말 뭐 700만 달러 사실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캡이 좀 달라집니다. 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700만 달러면 진짜 아무나 다 데려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2명, 3명도 데려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당장의 성공을 바라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팀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뭐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뉴저지와 애너하임 간의 트레이드, 이번 주에 뭐 많은 NHL 팬분들의 주목을 끌었던 뉴스였는데 먼저 살피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번 회 NHL 핫앤낫으로 넘어가 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NHL 동향을 정리해보는 컨셉의 코너 진행을 할 텐데, 오늘 먼저 핫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다니엘 세딘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이제 네. 밴쿠버 커넥스의 다니엘 세딘을 꼽아봤는데 개인 통산 1000포인트 작성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헨릭 세딘, 이제 형제죠.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데 제가 알기로 헨릭 선수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나서 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헨릭 선수 다음으로 이제 밴쿠버 커넥스 팀 통산 1000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이 기록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NHL에서 스웨덴 출신 선수 중에 1000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다니엘 세딘 선수 위로 4명밖에 없어요. 예. 한 명은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이제 뭐 토론토의 심장이라고도 또 불렸던 마트 순딘 선수가 있고요. 1349포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타와 세너터스의 캡틴이었던 다니엘 알프레드손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1157포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또 주장이었던 니클라스 리드스트램 선수가 있습니다. 1142포인트. 여기 그 다음 헨rik 세딘 다음에 다니엘 세딘 선수가 이제 형제를 이름으로 4등, 5등에 뭐랄까 굉장한 기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뭐 이들이 굉장히 뛰어난다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까지 세딘 형제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밴쿠버가 올해 생각보다 괜찮은 행보를 현재 보이고 괜찮아요. 있어요. 예, 지금 기대 이상입니다. 30포인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올해 과연 마지막 해 어떤 모습 볼지 좀 궁금하네요. 예. 형제가 두 선수 모두 1000포인트를 달성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기록인데 스웨덴 선수 중에서는 4번째, 5번째 해당하는 또 어마어마한 기록이 달성됐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NHL 핫 다니엘 세딘 첫 번째 주인공이었고요. 핫 두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됐나요? 위니펙 제츠 이번엔 팀이군요. 봤습니다. 이 팀이 핫에 한번 등장할 때가 됐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페이스죠. 그야말로 대단한 팀이 됐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다크호스로 뽑아왔는데 올해는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오면서 굉장한 지금 페이스를 보이고 있어요. 예. 베이거스를 7대4로 잡아냈었죠. 그래서 이 경기를 끝으로 NHL 전체 1위와 동시에 팀 창단 처음으로 NHL 전체 1위 그리고 센트럴 디비전 1위에 오르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또 한 경기를 또 치러냈습니다. 독주를 하고 있던 세인트루이스마저 밀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27경기에서 지금 94골을 넣으면서 거의 NHL에서 굉장히 득점 랭킹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팀은 하면 득점이에요. 오늘도 또 오타와를 5대0으로 그냥 완파하면서 또 상당한 또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샤이플리, 윌러가 이끄는 정말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좀 또 저평가 받는 선수 중에 또 포함이 되는 선수인데 이 두 명이 완벽하게 공격을 이끌어내고 있고 LLS나 라이네 같은 선수 그리고 코너, 리틀 같은 선수들이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진짜 걸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공격력이 상당해요. 그리고 골리가 좀 문제로 좀 자리 잡을 것 같았는데 골리 역시 지금 헬러벅 선수가 상당히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14승 2패에 92.3%의 세이브 성공률, 2.43의 평균 실점. 이 확고한 주전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위니펙 제츠의 지금 기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강력하다는 센트럴에서 1위예요 지금. 위니펙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지난주에는 오타와를 5대0으로 셧아웃 시켰던데 이현숙 기자님께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였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거 보면서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핫앤낫 함께하고 계신데요. 핫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실 몬트리올을 좀 올릴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댈러스 스타스를 꼽아봤어요. 이번 주까지는. 5연승을 하고 있는 몬트리올도 있고 LA 킹스도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올라온 LA도 있는데 댈러스 스타스가 세 번째 핫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전에 서부 1위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이제 댈러스 스타스였는데 굉장히 초반 20경기는 그냥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좀 분위기를 타고 상승세에 접어들었네요. 5연승 기간 동안 잡은 상대를 보시면 캘거리, 베이거스, 시카고 홈 백투백 2연전, 그 다음에 콜로라도를 다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화력전, 셧아웃이면 셧아웃, 접전에서는 접전대로 이기고 이러면서 골고루 승리를 가져감과 동시에 지금 댈러스 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은 정말 막강합니다. 벤, 세긴, 라돌로프가 이루는 1라인은 막강한데 그간 사실 스페짜 선수가 좀 부족하면서 2라인부터 좀 공격이 약간 부족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좀 해소가 됐어요. 라데크 팍사 선수 같은 선수가 3경기에서 5골 이렇게 넣어주는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 득점원까지 살아났거든요. 예. 지금 다음 2연전에서 세인트루이스 내슈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경기의 향방에 따라서 댈러스 스타스가 정말 센트럴 디비전 최상위권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댈러스 스타스가 이제 발동이 걸린 걸까요? 세인트루이스와 내슈비를 만나게 되는 두 경기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NHL 핫앤낫 이제는 낫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침체의 길을 걸었던 팀과 선수는 누가 있을지요? 낫 첫 번째 누군가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를 꼽아봤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초반 기대 이상의 출발을 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던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그때 리뷰해드렸던 콜로라도전 패배를 이후로 7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부진이 끝이 없어요. 지금 몬트리올한테는 10대1로 지고 그냥 수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중에 큰 부상자와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전력에 공백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못해서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필라델피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7경기 중에 5경기는 선제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봐도 좋을 게 없고요. 그다음에 골리진 같은 경우에는 하워드와 무라제크 선수가 모두 부진하면서 지금 또 팀의 믿음직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하워드 선수는 뭐 그냥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넘버원 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윙스가 뭐 또 올해도 좀 계속 앞으로도 좀 침체를 겪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난 회에 댓글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손상호 기자님의 처방전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디트로이트 앞으로 3년간은 어려울 겁니다. 이런 발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혹시 반등이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근데 그때 되는데 애틀랜틱 디비전 때는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안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긴 했죠. 별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자,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팬분들이 또 많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핫앤낫 두 번째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딘가요? 한때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와 좀 라이벌리를 형성했던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두 번째 팀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시카고가 올 시즌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굉장히 기대치는 높진 않았지만 거기에 비하면 그냥 근데 조금 못 미치는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트럴 디비전에서 좀 외줄타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승점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긴 한데 순위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한 센트럴 디비전 라이벌전이 있었어요. 근데 슈빌과 또 경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댈러스와의 2연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뭐 승점 2점이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면 또 약간 좀 부진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카고의 위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좀 그런 게 있고요. 좀 승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좀 못하는 감이 있고 오늘 또 LA한테도 또 패배를 했습니다. LA가 6연승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좀 석패를 하긴 했는데 LA도 지금 패배를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상황이 코리 크로포드가 또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소식이 이제 지난주 주말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경기 가까이는 크로포드 없이 시카고가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건데 올 시즌 크로포드 선수의 골리 지표가 상당히 좋아요. 거의 뭐 NHL 탑급에 다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공백은 메우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게 최근 결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시카고도 지금. 자, 오늘 디트로이트와 시카고까지 핫앤낫 쪽에서 두 팀을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낫은 두 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또 한 주간 지나고 나면 핫앤낫의 주인공들이 바뀌게 될 텐데 또 앞으로의 한 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현석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기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에 펼쳐질 NHL 경기들 가운데 또 추천해 주실 경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댈러스 스타스가 좀 주목적으로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 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내슈빌, 금요일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댈러스가 지금 승점이 33점으로 센트럴 4위에 위치돼 있습니다. 내슈빌이 35점이고요. 세인트루이스가 36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게 된다. 그리고 이 두 팀이 승점을 못 따게 된다라고 하면 승점 37점이면서 바로 센트럴 2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2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경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와 뉴저지 메트로 탑2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의 대결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와 피츠버그 펭귄스 이 두 팀이 지금 좀 와일드카드냐 3위냐 이 자리를 놓고 좀 다투고 있는데 또 이 메트로 디비전 라이벌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콜럼버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홈 경기 장소만 바꾸어서 리매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기 결과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와 애너하임.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는 초반 안 좋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애너하임은 헨리크 선수 트레이드 이후에 뭐 전력을 조금씩 이제 다져나가고 있고 그래도 지금 승점을 유지해야 될 상황. 어떻게 보면 둘이 좀 승점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두 팀이 대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감독이 부드러운 매치네요. 그렇죠. 부드러운 매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일요일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인데 하키 나이트 아닙니까? 뭐 캐나다에서는
에드먼턴과 몬트리올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몬트리올 지금 기세가 또 상당하거든요. 또 이 기세를 에드먼턴을 상대로도 에드먼턴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다득점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요. 뉴저지와 뉴욕 레인저스 어떻게 보면 또 이 두 팀 또 하면 또 굉장히 또 뉴욕 지역 그쪽에서 굉장히 라이벌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거든요.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에드먼턴 몬트리올 경기 끝나면 바로 뭐 밴쿠버 캘거리 캐나다 서부 라이벌리 대표적인 매치업인데 예. 요 두 경기를 뭐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그냥 뭐 연이어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턴이 캐나다 동부 원정 2연전을 지금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투백이에요. 몬트리올 토론토 백투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일정인데 예. 매치업 자체는 상당히 또 재밌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와 시카고의 경기가 있는데 이 두 팀 하면 또 이제 트레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머피 선수와 얄마르손 선수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나오는 첫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한 번 만났는데 조금 더 얄마르손 선수의 포커스가 맞출 수 있습니다. 얄마르손 선수가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갖는 첫 경기예요. 예. 그런데 얄마르손 선수가 사실상 시카고가 이제 다이너스티라고 불릴 만한 그 우승 뭐 반박듯이 우승을 할 이 시점에 굉장히 키맨으로 활약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또 뭐 행사 같은 게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 지금 말씀 주신 경기들만 봐도 정말 정신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아,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님 준비하신 경기 리뷰가 평상시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네요. 네, 오늘은 NHL 경기보다는 KHL 경기를 하나 이제 설계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뭐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최초의 야외 경기이긴 하지만 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초의 정규 시즌 야외 경기. KHL 사상 최초의 정규리그 야외 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NHL로 따지면 윈터 클래식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KHL에서는 최초의 일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거를 헬싱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핀란드 이제 그 헬싱키.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결국 대회 이름은 헬싱키 아이스 챌린지라는 대회입니다. 두 경기로 진행이 돼요. 총 두 경기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헬싱키 아이스 챌린지는 첫 경기로 KHL 최초의 야외 정규 시즌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의 의미를 좀 찾아보시면 뭐 어떤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냐고 하면은 예. 올해가 KHL 창립 10주년의 해입니다. 예. 그리고 요케리트 헬싱키 팀 창립 50주년, 창단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예. 그리고 핀란드 건국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핀란드 건국 100주년. 예, 이 여러 가지가 모두 포함된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고 예. 두 경기를 치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일 날 이 KHL 쪽 경기가 있었고요. 5일에는 핀란드 1부 리그인 리가 경기가 있었는데 케르페티와 HIFK의 대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경기의 의미를 따지다 보니까 오늘 리뷰로 이현숙 기자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매치업 이 경기는 또 누가 붙었느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헬싱키에서 열렸기 때문에 요케리트 헬싱키가 이제 홈 경기를 갖게 됐고요. 예. 상대는 바로 스카입니다. 서부 최강팀. 또 공교롭게 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거 사실 이제 이 일정 자체는 이제 6월에 이제 스케줄이 나올 때 발표가 됐는데 또 공교롭게 이렇게 또 라이벌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올해 같은 경우 좀 라이벌전이 됐죠. 예. 스카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전까지 9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뭐 이건 뭐 따라갈 팀이 없습니다. 예. 해도 너무한 독주입니다. 지금. 그렇죠. 정말 너무한 독주를 하고 있고요. 요케리트 같은 경우 약간은 페이스가 지금 떨어졌어요. 체스카 모스크바에게도 이미 따라잡혀 버렸고요. 체스카 모스크바가 81점, 승점 81점이었는데 요케리트가 77점으로 지금 서부 3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기가 열리는 장소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카이사니에미 공원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굉장히 이제 핀란드 하키 역사상 굉장히 의미를 가진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핀란드 아마추어 하키 아이스하키가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해요. 굉장히 아. 의미 있는 곳이고 그때는 이제 퍽이 아닌 공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핀란드 아이스 하키라고 하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표현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후에 이제 핀란드에 있는 핀란드 사람들은 이제 카이산 이에미 공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내셔널 챔피언십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실제로 진행이 됐을 정도로 이제 핀란드 하키 역사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열렸던 경기였습니다. 야, 장소마저도 뭐 남다른 의미군요. 스카와 요케리트의 경기로 펼쳐진 헬싱키 아이스 챌린지입니다. 경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핀란드에서 열리는 경기라서 그런지 몰랐지만 양 팀 모두 뭐 어떻게 보면 주전이 셰스토르킨과 자폴스키 선수가 있는데 백업 골리인 핀란드 골리를 두 명 이제 기용을 했어요. 스카 같은 경우에는 미코 코스키넨 선수를 기용을 했고 이제 요케레트 헬싱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NHL에서 잠깐 활약을 했었던 카리 라메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 선수들을 주전 경기로 내세웠었습니다. 예. 네, 이제 경기를 살펴보시면 4대3으로 스카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코발추크 선수가 첫 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좀 스카가 좀 편안하게 가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2분 뒤에 이코넨 선수가 바로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따라잡았고요. 이후에도 뭐 한 골씩 이제 좀 교환을 했어요. 스카의 코스키란타 선수와 요케리트의 후탈라 선수가 한 골씩을 교환하면서 2대2로 맞선 상황에서 예. 스카가 37분에 2분 바딤 시파초프 음. 선수의 이제 한 골 앞서가는 골이 있었고 예. 48분에 칼리닌 선수의 골로 2골 차로 만들어내면서 좀 많이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5분 전 정도의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요케리트 헬싱키가 한 점을 만회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제 끝까지 몰아치는데 이제 뭐 코스키넨 선수가 잘 막아냈기 때문에 추가 실점을 막아내면서 스카가 4대3으로 정규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딤 시파초프. 저희 비하인더넷에서도 꽤 많이 언급이 되는 이 선수가 스카에 가자마자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예. 아주 또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골을 넣었네요. 뭐 거의 당 지금 경기에 한 거의 1.5포인트 정도를 해주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1.25포인트 정도 된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아주 뭐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접전의 경기였어요. 예, 뭐 경기 자체 근데 점수 차는 한 점 차이인데 역시나 뭐 KHL 최고의 선수질을 자랑하는 스카인 만큼 경기력 자체는 스카가 더 좋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 전반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이나 뭐 수비 대부분의 지표가 좀 스카가 웃을 정도로 사실 뭐 경기 자체는 4대3이었지만 예, 스카가 좀 많이 유리한 경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카가 핀란드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다 이겨요 그냥 뭐. 야, 지금 승점 100점이 넘었네요. 예, 지금 스카가 38경기 만에 10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35승 3패예요. 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기록이고 35승 3패인데 그중 3패 중에 정규패는 1패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37경기에서 승점을 다 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0포인트 고지를 밟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체스카 모스크바와 20점 이상의 지금 거리가 있어요. 예. 체스카를 따라가야만 했던 요케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히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경기에서 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했다면 굉장히 더 좋은 그래요. 또 기억을 경기 남길 수 장소가 있었는데. 핀란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요케리트의 승리가 나왔다면 뭐 분위기 자체는 좀 더 업됐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18,000명이 올 수 있는 그 이제 규모였는데 예. 17,500명 이상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재밌는 경기를 보시기는 했지만 좀 승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운 그런 기록으로 이 KHL 헬싱키 아이스 챌린지는 마무리가 되었네요. 역시 스카는 세긴 세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KHL 최초의 정규리그 야외 경기로 치러진 오늘 헬싱키 아이스 챌린지를 리뷰해봤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경기가 있었는데 한 시리즈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천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사할린의 2연전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가
중계를 했던 바로 그 시리즈부터 보죠. 12월 1일 양팀의 시즌 3차전 경기. 대명이 스츠키 선수의 골로 리드를 잡았고 이 피리어드 초반에도 또 스츠키 유타 선수의 쇼트핸디드 골 2대0으로 대명이 앞서 나갔었는데 그 직후에 사할린에게 연속 실점이 이어졌고요. 2대2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흐름이 바뀌면서 시시카노프 선수의 역전골까지 사할린이 3대2로 역전을 하는 광경이 펼쳐졌고요. 그런데 대명도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3피리어드에 브렛 파넴 선수의 파워플레이 동점골 3대3에서 결국 이제 슛아웃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슛아웃에서 3명 다 성공을 시켰던 대명이 슛아웃 승리를 했고요. 올 시즌 사할린전 3전 3승! 올 시즌 사할린전 위닝 시즌을 확정지었던 대명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슛아웃까지 가서 결국은 대명 킬러 웨일즈가 재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어요. 이 경기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대명이 좀 3점을 땄어야 하는 경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첫 두 골을 넣으면서 숏핸드드 골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적으로 좀 좋았는데 이 피리어드에 3연속 실점을 한 게 좀 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도 슛아웃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승점이 고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좀 까먹은 승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3점을 딸 수 있는 게임을 약간 또 좀 2점이 된 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승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선수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경기에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제 확실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기량이 사실상 뭐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단 좀 더 이제 열심히 뛰고 이제 근성을 좀 보이는 그런 플레이가 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점 못 딴 건 아쉽지만 그래도 2점을 딴 결과를 잡았기 때문에 게다가 뭐 또 위닝 시리즈에 3연승까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성과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뒤집혔던 경기를 말씀 주신 그런 근성을 발휘하면서 다시 뒤집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온 것 같은데요. 김찬 PD는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점 이상은 따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팀 간의 상성이 있어서 대명이 사할린을 상대로는 다른 일본 팀을 상대할 때보다 더 편하고 이로운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뭐 다 나타난 것 같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예상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요.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3차전, 4차전은 대명이 6점을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리고 6점을 가져가야 했던 경기였는데 3점밖에 못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또 이 경기였고요. 네, 그만큼 뭐 그렇다고 대명이 그 6점을 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니었고 사할린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명이 안 좋은 경기력을 항상 사할린을 상대로 보여줌에도 스탯에서 밀리는 부분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시종일관 유지하면서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뭐 지난 1, 2차전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었기에 그래서 6점을 가져갔어야 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력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노출이 됐던 거죠. 뭔가 성과도 있는데 또 아쉬움도 남는 그런 시리즈였고 또 첫 경기가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거에 비교를 해봐서 사할린 상대로 이런 아쉬움을 가져도 감지덕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감지덕지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팀은 플레이오프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사실 승점을 진짜 딸 수 있는 경기 다 따는 딱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명이 참 숱한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고도 득점이 안 돼서 참 걱정이 있었는데 7번 놓치고 8번째 파워플레이 동점골이 결국은 승점 2점짜리 경기로 이어졌습니다. 스즈키 유타 선수가 이날 멀티골에 슛아웃 결승골까지 이날의 히어로였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스즈키 유타 선수의 인터뷰는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스위프트 선수와 어느새 골 랭킹 공동 1위까지 올라서게 된 스즈키 유타 선수였습니다. 맨멀리 선수도 이날 골은 없었지만 3골에 모두 도움을 기록하면서 여전한 모습을 이어갔고요. 브레파넴 선수도 시즌 11호 골, 최근 7경기 중에서 5경기 골이라는 또 4할인전 1, 2, 3차전 모두 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세 선수가 슈다웃에서 차례로 나와서 모두 다 성공을 시켰고 승리로 이어졌어요. 대명의 정종현 선수는 선제골 때 도움 기록하면서 데뷔 5경기 만에 데뷔 1000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정종현 선수의 첫 포인트보다도 더 눈에 띄었던 장면은 그 수비에서의 커버 장면. 역시 클립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네요.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25세이브 3실점 슈트아웃 승리. 사할린이 안드레이 스텔마크 골리가 나와서 22세이브 역시 3실점 슈트아웃 패배가 됐습니다. 안드레이 스텔마크가 나왔을 때 사할린의 성적이 12승 1패였는데 그 스텔마크를 깨고 대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균찬 PD가 스텔마크가 나오든 살리암르가 나오든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상과 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범진 선수가 이날 대명은 부상 후에 복귀전을 치렀던 경기였고요.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이어갔던 시즌 3차전 경기였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에 양팀의 정기리그 4번째 대결이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9분 만에 대명 박중현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선제골 실점 직후에 바로 사할린이 골리를 바꾸는 상황을 연출했어요. 2피리어드 후반에 사할린이 레오노프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양팀은 결국 또 한 번 연장에 슛아웃까지 갑니다. 이날 결과는 전날과 반대였네요. 알렉세이 카척 선수의 슛아웃 결승골, 사할린이 이날은 역전승을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이틀 연속 슛아웃,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할린 같은 경우에 사실 골리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가 보통의 이제 뭐랄까 그 흐름이었다면은 이제 이 두 선수의 이름이 바뀌어야 좀 맞는 좀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박중현 선수의 선제골 이후에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골리를 교체를 가져갔던 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냥 바로 빠르게 골리 교체를 딱 가져가는 이 판단이 결국 적중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교체 이후에는 득점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할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공격 부분도 여전히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깔끔하게 풀리는 모습은 잘 안 나왔는데 레오노프 선수 굉장히 끈질기게 해서 한 골을 넣은 그런 부분이 슈트아웃까지 갔고 오늘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왔었네요. 그런데 이런 경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대명이 잡아줘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전 경기는 이제 파워플레이가 좀 발목을 잡았다면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신인 선수가 또 첫 골을 딱 넣어주면서 좀 산뜻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골리가 딱 바뀐 그 시점에서 혹시나 득점을 딱 기록을 했다면은 분위기가 또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좀 차이를 더 벌리지 못하면서 나가지 못했던 거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경기 결과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피리어드는 거의 대명의 동무대라 표현이 될 정도로 대명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거기에서 골이 안 터졌다는 거. 추가골. 네. 박중현 선수의 골을 넣고 좀 마음을 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찬스들이 연이어 나왔고 이안 골리가 교체되어 나온 이후에도 계속되는 찬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짓지 못했던 게 페인의 한 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할린의 승인은 이제 골리 교체, 이른 골리 교체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현석 기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1피리어드 때 그 많은 찬스들을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2피리어드, 3피리어드 점점 밀리는 결과,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가 나왔고 또 결국엔 2피 후반에 실점을 하고 그리고 3피리어드는 거의 가둬놓고 맞는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고 흐름을 그만큼 타는 대명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흐름이 있었을 때 잡지 못하면 이런 결과까지 나오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고 버티긴 잘 버텼으나 슛아웃에서는 어차피 동전 싸움이니까 어쩔 수 없었고
지난 경기들 진짜 몇 경기 후반기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스즈키, 맨멀리 아니면 브레파넴 이 세 선수들 외에는 득점을 보인 선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대명 킬러 웨일즈인데 예. 뭐 그 밖에 1, 2라인 선수들이 아닌 3, 4라인에서 득점이 나왔다라는 게 남은 경기들에서 좀 더 희망을 볼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아요. 참 저는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보면서 참 이게 스포츠가 진짜 모르겠다, 예측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대명 킬러 웨일즈라는 팀은 더 예측이 어렵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로 역전이 됐을 때 야, 이거 오늘 지겠다. 대명 지겠다. 이거 이미 흐름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경기를 다시 뒤집어가지고 슛아웃에서 참 경기가 이기려니까 슛아웃 그렇게 1, 2, 3번이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스페인전 8강전을 빗대어서 한번 비유를 해보면 그때 우리가 카시아스를 상대로 5명이 다 넣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경기가 이기려니까 그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첫 경기는 대명이 이겼는데 근데 또 다음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진짜 저도 대명이 오늘 또 이기는구나 싶었어요. 그 다른 선수도 아니고 박중현 선수가 골도 그런 골을 넣을 줄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운도 작용을 했고 뒤로 좀 빠지면서 그러면서 골리가 바뀌면서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야, 오늘 이길 수 있겠다. 그때 한번 또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동점골이 됐고요. 저는 슛아웃 가서도 슛아웃 첫 번째 맨 멀리의 선수의 골도 약간 묘하게 들어갔어요. 나중에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것도 사실 그 2002 월드컵 스페인전에 우리 황선홍 선수가 첫 번째 때렸던 슈팅이 카시아스 옆구리와 팔 사이로 껴들어가는 그게 결국은 승리로 이어지는 다 넣고 그런 것까지 연상이 되면서 오늘 뭔가 대명이 이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밖에 없지. 뭐 그 전에 사할린이 이렇게 골대를 때리고 막 숱한 기회에 놓치고 그랬는데 또 결과는 진단 말이죠. 이게 참 이래서 스포츠가 어렵고 잘 모르겠다. 진짜 예측하기가 어렵다. 뭐 결과는 뭐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구나. 또 그런 좀 생각이 또 들었네요. 저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3점으로 끝났습니다. 뭐 그래도 앞서 댓글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저도 참 대명 선수들이 이번 2연전에 보여줬던 그런 투지 근성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었지만 경기력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던 선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명 선수들이 뭔가 이번 시리즈에 임하는 각오만큼은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면 끝이다라는 어떤 그런 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할린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시즌 4차전 경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할린의 얀살리암느 골리가 교체 투입돼서 23세이브 무실점 슛아웃 승까지 신의 한 수가 됐고요. 와이먼 선수가 42세이브 1실점 선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쉽게 됐네요. 대명 박중현 선수가 선제골 넣으면서 올 시즌 첫 골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뭐 다시 공격수로 나오고 있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대명은 또 오연호 선수가 부상 후에 8경기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경기였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이 1승, 1연장승, 1슛아웃승, 1슛아웃패, 승점 8점, 대명의 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사할린이 올 시즌 유일하게 시즌 전적에서 밀린 팀이 바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됐습니다. 사할린이 이번 2연전에서 승점 3점을 추가했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프리블레이즈가 오지글스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사할린이 남은 4경기에서 이제 연장패, 슛아웃패 없이 승점 3점만 올리면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대명은 이번 2연전에서 승점 3점을 얻었는데 일단 연장패 수가 적기 때문에 하이원을 제치고 리그 7위로 올라서게 됐어요. 자, 하지만 좀 상황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뭐 사실 6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가 3점으로 끝나면서 남은 4경기 4정규승을 올려야 이게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온더스포츠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중계로 진행이 됐던 대명과 사할린의 2연전이었어요. 저희가 올 시즌에 대명 킬러 웨일즈 홈 경기 쭉 중계를 했는데 중계 때 클로징 때도 잠깐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요. 박김찬 PD가 대표로 이번 올 시즌 중계에 대해서 한번 뭐 자평을 하시면서
예, 감사 인사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평가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예, 보시는 분들이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예, 근데 그 평가를 듣지 못할 만큼 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저희 중계였고,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저 메이저에서 하는 중계들을 흉내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방법은 오로지 제가 생각한 거는 예, 캐스터와 해설 예, 이 두 분의 목소리와 예, 방대한 지식과 네, 멘트들이 그나마 저의 한 줄기 동아줄 같은 거였기 때문에 동아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그것도 없으면은 예, 저희가 중계를 하면 안 되죠. 예. 그거 하나 믿고 시작한 거였고 그렇게 하나 믿고 한 시즌을 이어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살 수 있었으면 예, 이번 시즌은 예. 개인적으로 만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것마저 아니다라고 하면은 예,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연숙 기자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캐스터로서 뭔가 하면 할수록 참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예. 물론 중요한 건 재밌었습니다. 일단 신나게 하긴 했는데 예, 저희는 즐겁게 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측면은 있었어요. 네. 항상 뭐 예, 즐거운 거 재밌는 걸 일부러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끼리 신나고 재밌게 하다 보면은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보는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항상 컨텐츠를 만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일단 즐거웠으면 일단 된 걸로. 네. 어쨌든 뭐 부족한 중계 방송이었지만 올 시즌 내내 시청해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하셨던 시청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계가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네. 뭐 그때 중계 때 마무리 때 말씀드렸지만 뭐 다음 중계 때는 더 발전된 모습을 네. 보여야겠죠. 네. 그것만큼은 마음가짐을 갖고 또 다음 중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명과 사할린의 2연전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나머지 경기들 그리고 다음 소식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와 도쿠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도 있었습니다. 이 일본 팀들 간의 대결이 또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있었는데요. 12월 2일 토요일에 오지글스와 도쿠 프리블레이즈의 시즌 3차전 경기 스코어 2대1 오지글스가 한 골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35세이브 1실점, 이토 유토 선수 30세이브 2실점, 희비가 엇갈렸고 프리블레이즈가 1골 득점에 그치면서 패했는데 5대3 파워플레이 포함해서 총 8번의 파워플레이가 있었는데 한 골밖에 못 넣었다. 이 점이 좀 아쉽게 끝났네요. 예. 네. 비슷한 느낌이네요, 왠지. 네. 그리고 다음 날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시즌 4차전이 있었는데 이날도 접전이었습니다. 오지글스의 선제골, 프리블레이즈의 동점골 1대1에서 연장에 들어갔고요. 연장에서 타카시 세이지 선수의 골든골, 오지글스가 이틀 연속 프리블레이즈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또 25세이브 1실점 승리를 했고 이토 유토 선수 41세이브를 했지만 2실점 패배로 끝났습니다. 오지글스가 올 시즌 연장 성적이 좋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승리까지 올 시즌 연장 그리고 슛아웃에서 6승 1패 올 시즌 연장 슛아웃 승률 최고팀의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이 2승 1연장패 1패 승점 7점으로 프리블레이즈의 근소한 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리야마 원정에서 2연패했던 오지글스가 홈인 도마코마이에서 또 2연승으로 만회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오지글스가 이번 2연전 2승 승점 5점을 챙겼고 리그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리그 5위는 뭐냐?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이번 2연전에 2패 승점 1점으로 끝났는데 2위 타란이 실패함과 동시에 이 2패로 이제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은 못하게 됐습니다. 정규리그 우승 실패 확정이 됐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이게 오히려 프리블레이즈는 지금 4위 팀에도 3점 차, 5위 팀에도 4점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3위냐, 4위, 5위냐는 플레이오프 대진표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지금 3위 자리마저도 위협받게 된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오지글스의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가 이번 2연전 2골 1도움을 추가하면서 이제 통산 198골 499포인트째 대기록 달성이 또 임박됐고요. 오지글스의 또 수비수죠. 하가 요스케 선수가 이날 그 두 번째 경기에서 두 골에 모두 도움 기록하면서 통산 200포인트 달성이 됐습니다. 예, 오지의 베테랑 선수들이 결국 중요한 무대에서 이제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했죠. 하가 선수라든지 오바라 선수가 이제 특히나 이런 이제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레이즈가 지금 4연패죠. 제가 알기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벌써 지금 위태위태해졌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뭐 확고한 탑2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4연패 한번 하고 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제 뭐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명전이죠. 이 다음이 바로 예. 뭐 블레이즈로도 사실 여유가 없고 대명과 이제 하이원 입장에서는 오지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 그리고 이승점이 거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국내 팀을 좀 응원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뭐 한라 팬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역으로 이제 블레이즈가 못 쫓아오게 됐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됐을 수도 있고요. 결국 프리블레이즈의 문제점은 공격을 해도 득점을 못한다는 거 이거예요. 저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맷 포프 그리고 최근에 히라노 유시로까지 빠진 그런 좀 공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네. 되는데 특히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많이 그리울 겁니다. 굉장히 그리울 거예요. 8번의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 히라노 선수가 있었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성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 말은 1차전은 잡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라노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스웨덴 4부 리그와 계약을 하면서 해외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글쎄요. 좀 많이 좀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계약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뭐 좀 많이 좀 그리울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자, 주말에 같은 날에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도 한 팀의 2연승으로 끝난 시리즈가 됐는데 12월 2일 양 팀의 시즌 3차전. 야, 여기 두 경기 다 접전이었어요. 아이스박스가 2피로드 중반까지 2대0으로 앞서가다가 크레인즈가 3연속골 역전이 한번 되고요. 아이스박스가 3피로드에 동점골을 만들더니 또 3골을 연달아 몰아치면서 최종 스코어 5대3 아이스박스가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 35대17 크레인즈가 2배 이상 우세한 경기였는데 경기 승자는 아이스박스였고요.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32세이브 3실점 승리, 크레인즈 이노우에 이비치아키 선수는 12세이브 5실점 패. 박김찬 PD가 지난번에 그랬죠. 왜 이노우에는 대명만 만나면 잘하냐라고 했는데 대명전과 매우 대비되는 아이스박스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세이브 5실점. 아이스박스의 수비수 카와이 류이치 선수도 이날 동점골대 도움 통산 2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다음날 양팀의 정규리그 네 번째 대결이 있었고요. 전날을 능가하는 정말 역전의 승부였습니다. 스코어 변화를 보니까 1대0, 1대2, 3대2, 3대4, 4대4 세 번의 역전, 네 번의 동점, 결국 연장의 슛아웃까지 갑니다. 슛아웃에서 테라오 유리 선수의 결승골, 아이스박스가 이틀 연속으로 재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이노우에 미치아키 또 나와서 똑같이 27세이브 4실점을 했는데 슛아웃에서 승패가 갈렸네요.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이 1승 2슛아웃승 1슛아웃 패, 승점 8점, 아이스박스의 우세로 끝났습니다. 슛아웃 경기가 3번 있었고요. 나머지 한 경기도 5대3 역전의 재역전 경기였으니까 뭐 4번 다 대단했어요. 야, 이거 아이스박스랑 크레인즈가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꽤 농후한데 이거 진짜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박스가 이번 4위, 5위 간의 맞대결에서 2연승, 승점 5점을 챙겼고요. 리그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뭐 플레이오프 진출 낙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3위 프리블레이즈한테도 지금 3점 차로 추격을 해 있고요. 반면에 크레인즈는 이번 2연전 2패, 승점 1점에 그쳤고 리그 6위로 떨어졌습니다. 6위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없다는 순인데 양팀이 또 갈렸습니다. 아이스박스 후로아시 마쿠로 선수가 이번 2연전 3골, 시즌 13호 골, 득점 랭킹 3위로 올라섰고요. 테라오 유리도 이번 2연전에 2골, 시즌 12호 골, 득점 4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개인 기록을 보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일단 도움 포인트는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워낙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두 부분 타이틀은 뭐 스위프트 선수가 가져갈 것이 유력한데 지금 득점왕 경쟁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팀들이 4경기씩 남겨뒀는데 스치키 유타, 마이클 스위프트가 14골로 공동 1위에 있고
지금 아이스박스의 두 선수 따라가고 있고요. 또 그 뒤에 11골인 선수도 4명이나 있어요. 득점왕이 누가 될까? 요거는 끝까지 좀 봐야지 알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이스박스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타넬리 마살로가 이번 2연전을 통해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는데 포지션은 3라인 센터로 나왔습니다. 이번 2연전 3도움. 야, 패트릭 모이시오 선수가 16경기에 2포인트하고 떠났는데 2경기 만에 기록상으로 넘어섰어요. 처음부터 야. 이 선수를 데려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근데 뭐 시리즈를 지금 또 한번 짚어드리면 예. 크레인즈는 올 시즌 딱 보시면은 이노우에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골리가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좀 아쉬워요. 사실 12세이브 5실점 이거는 정말 대명년에 잘했는데. 예, 뭐 어떻게 이게 뭐 구제가 어떻게 보면 좀 참 쉴드 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뭐 속된 말로 그런 말도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낙제점에 가까운 이날 경기는 그렇고 27세이브 4실점 역시 그렇게 좋다고는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즈가 좀만 더 좋은 골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성적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인데 뭐 지금 뭐 이노우에 선수나 뭐 오시마 선수를 쓰는 상황인데 어쩌겠습니까? 뭐 이미 다 지나간 거고. 예,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를 찾을 좀 이제 뭐 국리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예. 니코는 역시 니코가 홈에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딱 알려주는 딱 대목이에요. 흐름을 딱 잡았을 때 그대로 역전을 하는 그런 첫 경기 같은 이제 경기 진행이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뭐 따라간다든지 역전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대명이 또 이제 또 물론 이 경기 또 이전에 좀 결과가 일찌감치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경기를 앞둔 좀 니코 원정 이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사실 어느 팀이 승점을 따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는 방법이지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둘 다 뭐 연장에 가서 그래도 승점을 갈라먹는 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3점씩 따는 이런데 좀 벅스가 많이 앞서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벅스는 많이 유리해 보이고 지금 후르아시 마크루 선수나 테라 유리 선수는 확실한 레귤러로 완전히 부상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이도 굉장히 어린 선수들인데 앞으로 아이스박스 이 두 선수가 또 어떻게 공격을 딱 책임지면서 끌고 가시는지도 보시면은 뭐 해외 팀들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볼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그 일본 4팀 간의 맞대결의 승자는 오지이글스 그리고 니코 아이스박스로 끝난 시리즈였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현재 순위 정리하고 갑니다. 사할린이 승점 51점으로 1위.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둔 상황이 있고요. 2위 안양알라가 42점, 3위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38점, 4위 니코 아이스박스인데요. 35점, 5위 오지글스는 34점, 6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32점, 7위 대면 킬러 웨일즈 28점, 8위 하이원 역시 28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팀들이 4경기씩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남은 4경기를 통해 최종 순위가 가려집니다. 아직 뭐 누구는 플레이오프 탈락이고 누구는 우승 확정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네. 앞으로 또 남은 12월의 일정이 흥미진진해지겠네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잠시 후에 이번 주 경기 안내드립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올 시즌 정규리그 총 112경기 가운데 딱 16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각 팀들 4경기씩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리그 일정이 또 진행됩니다. 먼저 고양, 우리나라 고양에서 하이원과 사할린의 2연전이 진행됩니다. 12월 4일, 12월 5일, 월요일, 화요일 2연전인데요. 저희 오늘 녹음이 12월 4일 월요일 오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첫 번째 경기 전에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 일단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유주노 사할린스크 2연전에서 사할린이 1정규승 1연장승 2연승을 했던 바가 있고요. 자, 정규리그 우승까지 이제 승점 3점, 5티패 슈타웃패는 없어야 됩니다. 물론 사할린이 과연 고양에서 우승을 확정할 것인가, 사할린에게는 이 부분이 달려있는데, 만약에 일단 프리블레이즈는 정규리그 우승이 불발됐고 확정됐고 안양알라가 4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하이원의 2연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이원으로서는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 2연전이 됩니다. 하이원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사할린 한라와의 홈 2연전 그리고 원정 2연전 4경기 전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마지막 홈 2연전에 임하게 됐습니다. 관전 포인트와 예상을 들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참 이 단축 시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라를 제외한 한국 두 팀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결과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팀 마찬가지로 4경기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그런데 그동안 사할린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하이원이 사할린을 이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양 2연전에서 아무래도 사할린의 우승이 확정이 되는 그림이 가장 유력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뭐 혹시나 이제 하이원이 좀 더 본전을 해서 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경기는 연장을 끌고 가서 이제 승점을 조금 깎아먹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상성상으로도 사실 하이원이 좀 시즌 내에 보여줬던 부분도 그렇고 막 아주 잘 잡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경기였지만 사할린 원정 그런데 이게 좀 이기기는 좀 뭐랄까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아무래도 이 고양 원정에서 사할린이 아무래도 우승을 확정짓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한마디 거둘까요? 하이원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뭐 대명도 그랬었는데 하이원도 최근 주 득점 루트는 파워플레이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명도 파워플레이 위해서 이번에 사할린에게 그렇게 많은 골을 못 만들었는데 저는 사할린의 PK가 좋다는 게 또 하이원으로서는 똑같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하이원 하면 주로 이제 득점 넣는 선수들이 다 1라인이잖아요. 뭐 스위프트, 테스트위드, 또 수비 쪽에서 김혁, 마일럼 이런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 외에 박중현 선수가 대명에서 골을 넣듯이 저는 하이원도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신영윤, 박종수, 이찬희, 최정식, 김영준 이런 라인에서 필수적이죠. 득점이 나와야 하이원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 골이 안 나오면 경기가 어렵지 않을까. 스위프트, 테스트위드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생각을 저쪽도 좀 해봅니다. 1라인 활용만 딱 봤을 때는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늘 또 클립축구 선수가 나올 줄 압니까? 대명전에 미하일 클림축 선수 결장했습니다. 그렇죠.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그 선수가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또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하이원에게 기대를 거는 건 대명 선수들이 마지막 홈 2연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투지와 근성. 하이원 선수들도 공통적으로 이번 마지막 홈 2연전에서 홈팬들에게 그런 모습을 충분히 그렇죠. 보여주리라 네. 저는 기대를 걸고 있고 동기부여 입장에서는 기다려봅니다. 확실히 하이원이 우세에 있는 네. 건 사실입니다. 또 절박한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네.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 자, 하이원과 사할린의 2연전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7일, 12월 8일 우리나라 안양에서는 안양한라와 사할린이 또 2연전을 가집니다. 사할린이 안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라와 사할린 지난 유즈노 사할린스크 2연전이 시즌 개막전이었어요. 그때 1정규승 1연장승으로 사할린이 2연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사할린이 이번 2연전 한라 경기를 끝으로 원정 6연전 올 시즌 정규리그가 다 끝나게 되는 일정이고요. 글쎄요. 이 시리즈에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제가 선뜻 떠올랐던 거는 과연 안양한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할린 2연전에 출장을 하는가 결장하는가. 가장 크죠 이게. 이게 현재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진천 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안양한라 팬분들도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홈페이지에 질문이 올라왔던 걸 제가 봤는데요. 그 홈페이지 상에서 일단 안양한라 구단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사할린이 하이원과 안양한라를 차례로 만나는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는 일본 원정 4연전을 떠납니다. 먼저 12월 6일, 12월 7일 수요일 목요일에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 일본 하치노에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번 인천 2연전에서 대명이 정규승으로만 2연승을 했었죠. 대명이 상황이 참 절박합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라면 이번 일본 원정 4연전 사실상 4정규승이 필요한데 그렇죠. 4전 전승 정규승. 대명에게 일단은 안겨진 눈에 띄는 과제는 과연 일본 원정 사상 첫 승을 이번에 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올 시즌 초에 사할린전에서 해외 원정 첫 승은 이미 했어요.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현재 팀 창단 후에 일본 원정 역대 전적이 16전 16패. 일본 원정 첫 승이 달려있는 이번 원정길입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앞서 얘기드렸지만 3위 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3위냐 4위 5위냐는 플레이오프가 완전히 다릅니다. 프리블레이즈도 지금 이게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죠? 갑자기 위기가 예. 됐습니다 지금. 프리블레이즈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 2연전이 되겠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홈에서는 좀 강했네요. 12전 9승 3패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홈에서 상당히 강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대명이 사실 인천 2연전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사실 좋다라고 볼 수도 없던 게 결국은 블레이즈가 점수를 못 냈다. 여기에 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두 경기에서 한 경기만 사실 좀 블레이즈가 좀 득점을 물 것 같은 경기가 나와버리면은 대명이 상당히 힘들게 끌고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와이먼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 역시 이번에도 와이먼.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제 와이먼 선수가 사할린 두 번째 경기처럼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정규승 2번 못할이라도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굉장히 일찌감치 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좀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토요토 골리라고 한다면 또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선수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오지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골리 싸움이 좀 확실하게 이 승패를 가르지 않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간의 상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명은 항상 강팀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의적질이라고도 한번 표현을 했었고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프리블레이즈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홈이 됐든 어웨이가 됐든 뭐 대명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스박스전보다는 프리블레이즈전이 상대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와이먼도 최근 경기 뭐 사할린전에서 특히 잘하긴 했지만 뭐 그 전 일본 팀들을 상대로 특히 후반기 들어서는 쭉 괜찮은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먼도 경기를 뛰면 뛸수록 경기력이 올라오고 유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단축 시즌이 아니라 그냥 풀 시즌이었으면은 오히려 대명이 중반기 이후로 와이먼 발을 더 받았을 법 했을 것 같은데 이제서 이제 이게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벅스전보다는 프리블레이전에서 승점 5점 이상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블레이전 또 기대감이 있네요. 대명 킬러 웨일즈가 하치노에 2연전 마치면 니코로 이동합니다. 12월 9일, 12월 10일 토요일 일요일에 니코 아이스벅스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또 있습니다. 지난 인천 2연전에서 1승 1슛아웃 패 대명이 위닝 시리즈를 거둔 바가 있고요. 당시에 인상적이었던 건 대명이 두 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만 무려 7골을 넣었다는 거. 엠티넷 골 하나, 그다음에 5대5 상황에서 나온 골 1개밖에 없었습니다. 대명이 이 2연전이 끝나면 올 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이스벅스도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 2연전이 될 텐데 아이스벅스가 최근에 사할린 크레인즈 연파하면서 3연승에 상승돼 있어요. 일본 니코 원정 대명 킬러 웨일즈에게는 좀 더 또 부담이 되는 일정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직접적인 순위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치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온다면은 이제 두 팀이 정말 진검승부에 가까운 승부가 나올 것 같고 혹시나 그러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벅스가 홈에서는 또 지난번 크레인즈 전을 좀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확 타는 게 있기 때문에 대명 홈과 같은 이제 좀 흐름은 약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두 팀이 사실 저는 좀 호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새로 영입한 공격수는 오히려 벅스 컬러에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3라인까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풀이가 되는 거죠. 대명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대명의 니코 말씀드린. 그러면 이제 대명의 3, 4라인에서도 여기서 응답을 해주느냐 못 응답을 해주느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근데 일단 그 전에 그 전 시리즈 결과가 굉장히 이 시리즈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하치노에서의 결과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상이고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은 스즈키 유타가 예. 그러네요. 친정팀을 상대로 그렇죠. 어떤 모습을 니코에서. 보여줄까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리그에서 이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아마 경기를 하는 걸 텐데 본인 감회도 많이 좀 다를 거고 이제 니코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선수들에 대한 애정도 정말 각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많이 반겨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친정팀에 비수를 꽂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좀 비수는 그런 거. 올 시즌 득점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스즈키 유타 선수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이스박스와 대면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은 마지막까지 뭐 막판 팀 순위 싸움도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일단 올 시즌 득점왕 경쟁 중심에 있는 선수들이 이 두 팀이 또 있거든요. 대명의 스즈키 유타, 그러네요. 맨 멀리, 브레파넴, 아이스박스의 후루아시 마쿠로, 테라오 유리. 상당한 요 선수들이 듀오들이네요. 이 2연전에서 득점을 누가 하느냐, 몇 골이나 넣느냐. 요게 아마 득점왕 또 결론을 낼 수 있는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9일, 12월 10일 일본 쿠시로에서는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 오지글스의 2연전도 있습니다. 지난 도마코마이 2연전에서는 오지글스가 1승 1연장승 2연승을 거둔 바가 있어요. 현재 승점 2점 차 5위 6위의 대결이 되겠고요. 또 플레이오프 진출팀 결정에 아주 큰 변수가 될 2연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레인즈 홈인데요. 이번에 크레인즈가 올 시즌 홈에서는 좋았어요. 10경기 중에서 그러네. 9경기 승점을 얻은 반면에 크레인즈의 원정 경기 성적은 3승 9패. 홈과 원정 대비가 가장 큰 팀이 크레인즈였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두 팀이 승점을 나눠 먹는 결과가 나오면 정말 최악이 되는 거고 뭐 크레인즈가 5점, 오지가 1점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먹게 되면은 진짜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팀 그렇죠. 입장에서 대명 최악의 하이원 결과죠. 입장에서. 예. 근데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5점이 나올 예. 것 같습니다. 예. 크레인즈가 OT 승 한 번, 그 다음에 정규승 한 번 해서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정말 아주 쎄한 이런 느낌이 나는데 오지가 이제 블레이즈를 잡았을 때도 사실상 공격에서 그렇게 물꼬가 터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게 뭐 이노우에가 갑자기 또 홈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 버려서 한다면 첫 경기를 잡는 그림이 나온다. 정규승에서 잡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전 최소 못해도 이건 두 번째 게임은 연장을 갈 것 같거든요. 예. 그 연장에서 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걸 생각하면 크레인즈가 이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 또 많은 경기가 잡혀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대감을 갖고 한번. 그죠? 결과를 아직까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요. 네. 예. 거기에 거는 수밖에 없죠 지금. 예. 비하인드넷 오늘 125회였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126회 녹음은 저희가 12월 12일 화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녹음하고 또 지금 박힘찬 PD가 바로 고향에 일단 하이원 사할린 경기 또 취재를 위해서 떠나야 되고요. 또 오늘 비하인드넷 또 편집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또 일본 원정길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새벽 4시 네. 반 뭐 이때 일정이 출발하시나요? 빡빡하네요. 일단 박힘찬 PD가 일본 출장 후에 돌아와서 다음 주에 월요일에 돌아와서 화요일에 녹음 예정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엔 크리스마스 신정이다 월요일이라서 월요일에 또 녹음실이 다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화요일 녹음 체제로 가지 않을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온도스포츠.tv, 페이스북의 온도스포츠, 유튜브의 온도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즈 열려 있고요.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도 온도스포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영상과 함께 더 많은 정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의견,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25회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